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40을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전 아직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자식들 중에 정말 말 안 듣는 자식이 꼭 하나둘은 있죠? 그래서 형제들과 비교당하고 비뚤어지고 싶다며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들을 보면 전 제 어릴 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집에서 진짜 말 안 듣는 애였거든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부모님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 징징거리다가 머리가 좀 커서는 반항까지 하는 진짜 꼴통 중의 꼴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나 후회가 밀려오곤 했죠. 그런데 전 부모님의 말을 그냥 안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망칠 뻔할 정도로 잘못된 선택을 해 큰일이 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전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솔직히 남부럽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건설회사 회장님이셨고 엄마는 가정주부, 그리고 언니, 오빠, 그리고 전 막내딸이었죠. 어린 시절 언니는 음악영재로 인정받아 해외에서 공부를 하며 무대에 설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실력을 가졌었고 오빠는 시험만 쳤다 하면 만점이라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골라갈 수 있는 공부 천재였죠. 하지만 전 예술적인 재능도 공부 머리도 없어 부모님에게 항상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받았죠. 엄마는 그래도 절 이해해 주려 노력했지만 아빠는 저처럼 목표도 없고 의지도 없는 자식은 늘 필요 없다면서 험한 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저도 점점 성장할수록 아빠가 언니 오빠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들기 시작했죠. 언니 오빠들과 비교라니 저는 자꾸 엇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절도죄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아빠는 그걸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다 이제 남의 물건까지 훔쳐? 내가 안 그랬다고. 애들이 나한테 덮어 씌운 거라고. 그걸 누가 믿어? 경찰이 수사해서 나온 결과 보면 몰라? 네가 한 거라잖아. 아빠는 항상 내가 뭐래도 믿어주질 않잖아. 언니 오빠들만 아빠 자식으로 생각하잖아. 너 말 잘했다. 그래, 너 같은 자식 필요 없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졸업하자마자 나가. 너 이제 성인이야. 네가 알아서 한번 살아봐. 그 사건으로 전 고등학교 졸업식 날 집에서 쫓겨났고 엄마가 아빠를 말렸지만 아빠는 단호했습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내가 걱정이 돼서 아빠 몰래 방도 구해주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줬는데 그것도 아빠한테 걸려서 아빠가 앞으로 절대 저한테 그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주지 말고 혼자 살도록 놔주게 하라면서 난리가 났고 엄마에게도 한 번만 더 절 도와줬다간 그때 같이 쫓겨날 줄 알라면서 엄마한테도 화를 엄청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아빠를 피해 몰래 생활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해줬는데 그것도 전 받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아빠 말처럼 내가 성공해서 아빠한테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만 앞섰을 뿐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죠. 일단 가족 없이 살아본 적도 없었고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장도 없어서 사무직이나 이런 데 취직하려고 해도 잘 안 됐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아르바이트뿐이었죠. 그때 진짜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거구나 느끼던 찰나 아이스크림집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됐어요. 제 스스로 뭔가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처음엔 사장님한테 일을 잘 못한다고 엄청 야단도 맞았죠. 그러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저도 일에 익숙해졌고
사장님도 그제서야 저 혼자 가게를 맡기고 볼일을 보러 가겠다며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실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가 날 인정해 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냥 이성을 사귀고 싶다기보다 혼자 일하면서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손님으로 온 한 남자를 알게 됐고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길래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8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저랑 좀 차이가 나니까 그냥 제게 늘 큰 나무처럼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저도 자꾸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했고 그 남자는 제가 혼자 사는 걸 알고 많은 도움을 줬어요.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진짜 못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제가 집에서 쫓겨났다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모님에 대해 물을 때마다 저는 시골에 계시며 농사를 짓는데 몸도 많이 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 중에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혼자서 살아왔다고 하니 그 남잔 오히려 자기한테 기대면 된다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고 힘이 되던지 절 가엾다며 걱정하는 모습에 진짜 감동했죠. 그 후 그 남자는 고심 끝에 남편은 자기를 믿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기뻤고 아무리 부모가 밉더라도 결혼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아빠는 스스로 잘 산다는 게 8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냐면서 저를 꾸짖었고 저더러 이젠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는 제가 집을 나갔을 때 아빠에게 금방 돌아와서 아빠 회사에서 회사 일이라도 돕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것마저 제가 하지 않았다고 더 화를 냈고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는 누구랑 비교당하지 않고 절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싶다며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걸 가만히 듣던 아빠는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라 진짜 인연을 끊자고 했고 정말로 전 친정에서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전 남편만 믿고 시댁에 인사를 갖고 제 사정에 대해 다 말을 했죠.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이 멀리 계셔도 보자고 했으나 저는 지금 두 분 다 사고를 당하셔서 나중에 천천히 인사드리면 안 되겠냐고 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너네 집은 딸 결혼시키는데 부모가 얼굴을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되냐? 면서 절 나무랐고 약간 이런 뒷구석이 있냐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막아서면서 우리가 좋으면 됐지 장인 장모님은 나중에 보면 되지 않느냐고 시어머니를 설득했고 시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말을 이기지 못하고 저희 말을 들어주셨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결혼식은 꿈도 꾸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고 치우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친정부모님에 대해 솔직하게 하지 못해 마음에 내내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돈 굳었다. 저걸 내 며느리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싫었는데 잘 됐다. 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식구들끼리 간단하게 밥만 먹고 혼인신고 후 정식으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혹독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너는 밥을 이렇게 하는 것도 몰라? 우리 집안 방식대로 배워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다음? 다음이 어딨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신우와 시어머니는 둘이 똘똘 뭉쳐 절 아주 매일매일 못살게 굴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았죠. 그래서 참다 못해 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처음엔 신우이와 시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더니 나중에 제가 잘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 허락 받을 때 남편의 모습은 그냥 시어머니한테 태어나서 처음 반항한 거였고 시어머니 말이면 다 맞다고 하는 완전 마마보이였죠. 시어머니 앞에선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그러면서 시어머니 말이면 무조건 듣는 게 좋은 거라며 괜히 힘 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고 했더니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내 가족보다 네 편을 들겠어? 말하는데 이게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소리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이 집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거의 집안일하는 도우미 취급했고 시누이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어요. 남편 또한 저를 보호해주긴커녕 오히려 가족 편을 들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재력과 남들에게 보이는 거칠애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니 처음부터 절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같이 살면 살수록 부려먹기 좋은 애라며 그냥 남편이 결혼하고 싶다길래 결혼시켜준 거더라고요. 남편보다 2살 많은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닮아서 절 하대하고 멸시했는데 자기는 좋은 대학을 나와 박사학위 코스를 밟고 있다는 그 자존감이 엄청났고 늘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과시하며 날 괴롭히는데 항상 앞장서는 행동 대장이었죠. 시누인 심리학 전공이었는데 항상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며 제가 무슨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처럼 무시했어요. 하루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만 흘리면 나한테 좋은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서 마당으로 나가서 하하하 하면서 큰 소리 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 하며 저를 스스로 다독이고 있었는데 그걸 시누이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미쳤어? 아, 깜짝이야. 놀랐잖아요. 방금 엄마한테 그 욕을 들어먹고 웃음이 나와? 그냥 제 나름대로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야, 그건 치유가 아니라 네가 회피하는 거고 엄마 보라고 지금 큰 소리로 웃는 거잖아. 너 조울증 아니니? 뭐라고요? 마음 치유는 너같이 그렇게 온 동네방네 소리 지르며 하는 거 아니야.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넌 그게 없어. 요즘 너 엄마가 한 소리 하면 약간 분노 조절 장애처럼 언성을 높이던데 너 그거 자꾸 심해지면 상담받아야 해. 그래요? 그럼 저 좀 잘 병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알고 싶네요. 너 진짜 웃긴다. 지금 너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걸 반의적으로 말하는 거야? 너 이러다 우리가 정신병원에 쳐넣으면 어쩔 거야? 너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엄마한테 욕먹는 게 낫지. 정신병원 가면 네 인생 끝이야. 그리고 네 말 아무도 안 믿어줘. 가족들의 증언만 믿어주지. 그러니까 잘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알아쳐 들어? 말대답하면 말대답한다고 오만 소리 다 하고 저 스스로 마음 다독이려 하니까 이제 정신병자 취급하다니. 자꾸 이런 소리 들으니 정말로 제가 문제가 있나 생각도 들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절 미쳐가게 만들고 있구나 하니 정말 섬뜩했어요. 결혼 전엔 간소하게 결혼을 하자 해서 했고 혼수나 이런 걸 안 받는다는 걸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저를 괴롭히면서 이제는 제가 혼수며 예물이며 가져온 게 없다는 이유로 또 구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어디 모임만 갔다 오면 성질이 난다면서 방에다가 가방을 던지고 혼자서 악을 쓰며 화를 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며느리들이 뭘 해줬다, 어디 여행을 보내줬다, 어느 집 며느리는 스펙이 좋아서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서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절 쏘아보며 저걸 왜 내가 며느리로 들였지? 아, 내가 미쳤지? 하면서 저한테 화를 냈죠. 어떨 땐 분이 안 풀린다며 저한테 손에 잡히는 모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저 때문에 시어머니 인생이 망했다면서 그때 아들 말 듣고 절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다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상담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아닌가요? 진짜 모임만 간다 하면 전 손발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또 갔다 오면 저한테 무슨 말을 할지 겁이 나더라고요. 특히 날이 가면 갈수록 저희 친정을 무시하면서 시어머니는 돈도 못 가져온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해? 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이걸 이용해서 절 말도 안 되는 걸로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내 반지 어디 뒀는지 못 봤어? 아까 화장대에 있는 거 봤는데 어머님 화장대 닫고 제자리에 뒀어요. 넌 꼭 청소한다고 치우고는 다시 제자리에 안 두더라. 아, 빨리 찾아. 이상하네요. 아까 분명히 화장대에 있었는데. 화장대에 있었던 반지가 어디 갔을까? 네가 가져간 건 아니고? 형님,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왜 발끈해? 엄마, 얘 옷 한번 뒤져봐봐. 가져갔을 수도 있지. 지가 어디 가서 그런 반지를 구경이나 해봤겠어? 보니까 혹했겠지. 야, 너 일로 와. 아,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막 뒤지더니 나중엔 홀딱 벗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전 진짜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못하겠다고 했고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죠. 전 집 근처 놀이터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예전에 나쁜 친구들이 저한테 절도죄를 뒤집어 씌운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니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 집에 안 들어오냐고 하더니 빨리 밥 차리라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 판국의 밥이라니. 전 지친 마음으로 집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반지가 손에 끼어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반지 찾으신 거예요? 화장대 밑에 있었어. 아니, 이거 청소하면서 떨어뜨려서 이사달이 난 거잖아. 하여튼, 지가 지죄를 벌어요. 쓸모없는 것. 이래서 며느리를 잘 들여야 하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작 찾아보자라고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이건 절 도둑으로 몰아가려고 제가 있을 땐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솔직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로 있었지만 전 제일 두려운 게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완전히 날 잡고 절 괴롭히려고 눈을 부릅뜨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감시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요리를 해야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야? 전이 왜 이렇게 눅눅해? 그렇지. 야, 저는 좀 더 바삭하게 붙여야지. 이래서 어디 손님들 앞에 내놓겠어? 죄송해요. 다시 붙일게요. 아이고, 너 때문에 네 시아버지 제사밥도 못 얻어먹겠다. 하늘에서 얼마나 우리를 원망할꼬? 느려 터져가지고 빨리빨리 좀 해.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하루 종일 그 모든 일을 해야 했죠.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모든 걸 정리하고 방으로 돌아와도 남편은 그런 저를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남편은 매일 어디서 뭘 하다 오는 건지 여자 향수 냄새도 났고 어디서 씻고 온 건지 샤워하고 들어온 적이 많았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명절인데 일찍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회사 일 많았어.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 사람 피곤하게. 당신한테 요즘 여자 향수 냄새도 진동하고 왜 밖에서 씻고 오는 거야? 향수? 참네. 사무실에 있으면 여러 가지 냄새가 배이는 거 모르냐? 그리고 나 운동하고 사우나 갔다 오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상상하는 거야? 이제 하다가 남편 바람났다고 의심하냐? 참, 생각하는 게 너답다, 너다워.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니까? 그냥 물어본 거야. 내가 언제 당신 바람났대? 그리고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돼? 명절마다 이 정도는 원래 다들 하는 거야. 엄살 그만 부려.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난 당신 가족을 위해 이러고 있는데. 그게 네 역할이잖아. 결혼하면 원래 그런 거야.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결혼하기 전에 자기한테 기대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은 점점 어머님이랑 형님 편만 들고 내 이야기는 듣지를 않잖아. 야, 내가 일 시켰냐? 네가 잘해봐. 그럼 이런 대우도 안 받잖아. 기대라고 했지.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네가 잘했는데도 힘들면 기대라는 거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기대는 건 좀 염치 없는 거 아니냐? 야, 나 피곤해. 잠도 못 자게 사람을 괴롭히네. 남편에게 분명 누가 있는 것 같았죠. 여자의 축이란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절 이상한 여자라고 몰고 갔고 날이 갈수록 험한 말도 서슴지 않았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막말도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졌죠.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절 구박하는 이유만 만날 생각해내는 게 일인지 하다 못해 이제 친정까지 들먹이더라고요. 당시 제가 친정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완전히 절 물어뜯더라고요. 거지 같은 친정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억울하지도 않냐면서 나 같으면 딸을 이렇게 두지 않는다며 제 속도 모른 채 이런 막말을 내뱉었고 나중엔 그런 친정이랑은 인연을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인 니네 부모도 너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네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가만히 있는 거겠지 하면서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선 다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친정아빠가 저랑 인연 끊자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니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쩌다가 제가 이런 꼴이 됐나 자괴감까지 들고 나중엔 우울증 진단까지 받을 정도로 삶이 무기력해졌죠. 특히 시어머니는 모임만 다녀오면 다른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선물도 하고 여행도 보내주는데 저건 생각이 없는 건지 시애미를 완전 무시하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한다며 만날 타박을 줬고 시누이는 그걸 거들면서 이런 걸 저 거지 같은 게 어떻게 아냐면서 친정에서 보고 자란 게 없는데 하며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는 시어머니 반지 사건 이후로 뭐만 없어졌다 하면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절 도둑년으로 몰았고 제가 시누이 물건을 찾아주면 시누이는 그제서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졌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려서
방 치우기 전후 사진을 찍어두기까지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 싫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안 대청소를 시켜서 온 집안을 청소하다 시어머니 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온 줄도 모르고 저는 시어머니 침대 한켠에 몸을 누이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소리를 치면서 제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죠. 감히 시어머니 방에서 잠을 춰자? 너 지금 시위하는 거지? 무슨 소리세요? 저 잠깐 잠든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너 이 돈 뭐야? 뭐냐고? 무슨 돈이요? 네 방에 가니까 돈다발이 있던데 이거 뭐냐고? 그건 결혼 전에 친정엄마가 주신 돈이에요. 웃기고 있네. 너 날 완전히 물로 보는구나. 네 친정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현금 다발을 너한테 주냐고? 결혼식 할 돈도 없어서 거지 같은 딸년을 우리 집에 시집 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데 너 같으면 믿겠냐? 정말 아니라고요. 친정엄마가 주신 거 맞다고요. 그럼 네 친정엄마한테 당장 전화해. 전화하라고. 전 너무 억울했지만 친정엄마한테 전화하는 건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인연을 끊고 저 마음대로 결혼까지 한 상태로 친정엄마도 더 이상 저랑 연락하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의 억지 부름에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절더러 제가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빼돌렸다는 둥 자기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았다면서 그걸 팔아서 돈을 숨겨놨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도둑년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시어머니는 제 발목을 잡고 질질 끌어서 현관 앞에 절 짐짝 버리듯 던져버렸고 신우인 그 사이 제 짐을 싸서 문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전 정말 아니라고 무릎 꿇고 빌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이 돈은 내 거라면서 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하더군요. 전 정말 저에게 왜 이러냐고 소리쳤는데 그때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이 상황을 보더니 저한테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니 너무 황당했고 이 인간이 미쳤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야, 너 우리 집 도둑질하려고 나랑 결혼했어? 한 번은 아닐 거라고 이해했는데 이게 진짜 돌았구나. 네가 무슨 수로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거짓말 좀 그만해라, 어? 나도 이제 너 보니까 지치고 징글징글하다. 너 일단 나가. 꼴도 보기 싫고 우리 집 식구들 너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거 더는 못 보겠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내가 안 그랬다고. 저거 진짜 우리 엄마가 준 돈이라고. 너 지금 나가자마자 정신과부터 가봐. 지금 너 제정신 아니야. 도벽도 병이야. 그리고 아니라고 떼쓰는 것도 병이고. 신고하기 전에 나가. 나가!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가진 것이라곤 제 몸뿐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게 남은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절대 이렇게 당하고 있진 않겠다면서 전 그 지옥 같은 시댁을 나왔죠.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말이죠. 시댁에서 막무가내로 쫓겨났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돼서 돈 한 푼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니 참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쫓겨난 저는 어디 하나 갈 곳 없이 길거리를 떠돌았어요. 남편과의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서 살아가야 했죠. 아무 연고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며 노숙자가 됐고 힘든 나날을 보냈죠. 거리를 떠도는 동안 배고픔과 추위에 몸이 시달렸어요.
처음엔 남의 눈이 무서워 한적한 곳을 찾아 몸을 숨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어요.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 게 일상이 되었고 밤이 되면 아무 데서나 몸을 웅크리고 자야 했지요. 비 오는 날엔 몸을 말릴 곳도 없었고 병이 나도 약 하나를 구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싸움을 매일 해야 했죠. 그날도 배고픔을 참지 못해 고픈 배를 안고 힘없이 길에 누워있는데 주변 노숙자들이 웅성웅성거리더니 무료 급식소가 저기 생겼다면서 우르르 몰려가더라고요. 저도 그들을 따라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밥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 진짜 침이 꼴깍 넘어가더라고요.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먹고 싶다 하면 엄마는 가정부 이모와 시장에 가서 제가 먹고 싶은 걸 뚝딱 차려주셨고 잘 먹는다며 엄청 저를 예뻐라 한 적도 있었죠. 왜 그때 이 생각이 나는지 기다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나 싶어서 말이죠.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야, 여기 왜 서 있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창피한 줄 알아. 남의 눈도 있는데 이런데 기어오고 싶어? 빨리 따라와, 빨리. 당신이 왜 여기에?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당장 따라와. 남편은 절 무슨 짐짝 끌고 가듯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데려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절 쳐다보는 눈과 목소리는 정말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차갑고 매서웠어요. 오랜만에 남편을 보니 참아왔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서름이 한순간에 터질 듯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비웃듯이 한심하다는 듯 식판을 들어 제 앞에 집어던졌어요. 알고 보니 무료 급식소가 열렸던 그곳은 남편이 다니는 회사 광장이었던 겁니다.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남편이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로 이직한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정말 이런 기막힌 우연이 다 있나 생각하며 그 건물을 쳐다봤습니다. 돈 없는 게 나한테 붙어서 이웃남 되게 생겼다고 난리를 치고 화가 난 나머지 내 식판을 던져버렸어요.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나는 몸을 돌려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할 말이야. 야, 너 내 뒷조사했지? 참네. 그렇게 나가더니 노숙자 됐냐? 네 꼴을 좀 봐. 진짜 너 점입 가경이다. 어떻게 여길 찾아올 생각을 해? 나 이웃남 딱지 붙이려는 것도 모자라서 개망신 주기로 작정했구나. 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너한테 기대서 살라고 결혼한 줄 알아? 식모 삼을 여자가 필요해서 결혼한 게 네 계획 아니었어? 그래.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반반해서 말 잘 듣겠다 싶어서 결혼하자 했어. 그 전에 만난 여자들은 뭐가 그리 드센지 내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널 선택한 거야. 근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네가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 뭐? 기가 차네. 너 같은 마마보이가 결혼할 때 이상하게 네 엄마 말 안 듣고 결혼 추진한 게 이상하다 했어. 왜? 이 회사도 네 엄마가 가라고 시키디? 너 이 회사가 어떤 데인 줄 알고 온 거야? 내가 너같이 바보 천지냐? 내가 다 알아보고 온 거야. 네가 그걸 왜 상관해? 상관 있지. 내가 예전에 너 이 회사 가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너 지금 내가 네 말 듣고 여기 취직한 거라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 내 의지대로 온 거니까. 근데 넌 골라도 하필 이 회사를 골랐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멱살을 휘어잡았고 남편은 당황한 듯 절 밀어내려 했죠.
하지만 전 남편의 멱살을 놓지 않았어요. 손에 힘을 더 주며 이를 악물었죠. 내가 쫓겨날 때 너 뭐 했어? 한 번이라도 붙잡아 봤어? 아니지. 오히려 날 버려서 속이 시원했겠지. 왜? 네 새 여자한테 가고 싶었으니까. 네가 바람핀 거 다 알아. 결혼하자마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 거 내가 정말 몰랐을 것 같아? 그래도 참고 살았어. 근데 날 이렇게 길바닥에 내던졌다고? 네가 사람이야? 제 말을 듣고 남편이 저한테 손을 막 올리려고 하자 전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했고 급식소 쪽으로 도망을 치며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니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렸고 사람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엔 경멸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였죠. 저 여자 우리 회장님 막내딸 아니야? 맞네? 그때 우리 사부에 가족 사진 있었던 막내딸. 맞아. 근데 왜 저렇게 된 거야? 그리고 김대리는 왜 회장님 막내딸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 회장님 막내딸 맞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급식소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까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저를 둘러쌌어요. 남편은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전 친정아빠가 절 보고 있었구나 생각했죠. 사실 그 회사는 저희 친정아빠 회사였고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이 회사로 이직을 한 거죠. 남편이 이직을 고민할 때 저는 저희 아빠 회사를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남편이 친정아빠 회사에 들어가 인정을 받고 그때 친정아빠에게 우리 사이를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경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 참 웃기더라고요. 전 갑자기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은 점점 벌겋게 달아오르며 겁먹은 듯 주변을 둘러봤죠. 영문도 모른 채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남편에게 전 궁금해하던 걸 알려줬습니다. 당신 이제 끝이야. 여기 이 사람들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경호원들이야. 어떻게 너 이직을 해도 우리 아빠 회사에 이직을 하냐? 참, 그때 내가 이야기는 했었지? 근데 너 그때 나더러 이 회사 별로라면서 무시했잖아. 근데 지금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그제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 정체를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던 경호원이 조용히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부터 회장님의 지시에 따르시죠. 회장님 지시? 그게 뭔 말이에요? 회장님 곧 내려오십니다. 회장님. 회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인데요. 이 여자 정말 회장님 따님인가요? 아니죠. 이 여자 저랑 이혼할 여자거든요. 지금 정신이 막 돌아서 미쳤어요. 미친 여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말도 안 돼요. 얼굴 좀 똑바로 보세요. 어딜 봐서 이 여자가 회장님 딸이에요.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내 딸을 미친 여자라고 해?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구야? 너 우리 딸 왜 꼬셨어? 너 우리 딸 내 딸인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건방진 놈. 내가 내 딸이랑 결혼한 놈 낯짝을 한번 보러 가야지 했는데 알아서 굴러 들어왔네. 야! 누가 이딴 놈을 우리 회사에 들였어? 인사부장 나오라고 해. 이 새끼 탈탈 털어서 어떤 놈인지 빨리 전달하라고 해. 아닙니다, 회장님. 이 사람 부모님은 분명히 농사 짓는다고 했어요. 당신 말해봐, 얼른. 그래, 자식 농사도 농사지. 내가 우리 막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너 같은 놈한테 보낸 게 진짜 천추의 한이다, 한.
아이, 보기 싫으니까 이 새끼 빨리 끌어내! 아빠, 이런 새끼랑 살려고 가족을 버린 거냐? 어? 그냥 너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왜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하냐고? 이딴 놈 때문에 네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이제 네 고집 안 받아준다. 김 기사, 당장 얘 태워서 집으로 보내. 당장! 잠깐만요, 아빠. 저 인간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좋은 회장님 댁 딸인 거 나 몰랐어. 당신이 진작 말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안 그래? 나도 어쩌면 피해자라고. 피해자? 야, 너 내가 우리 아빠 농사 짓는다고 했을 때 처음엔 괜찮다 하더니 네 가족들 똘똘 뭉쳐서 나 개무시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잖아. 이제 우리 아빠가 네 회사 회장이니까 이제 몰랐다는 거냐? 네가 누구를 벌었는지 이제 알겠지? 아빠, 저 이 새끼 집에서 쫓겨날 때 이 새끼 엄마한테 발목 잡혀서 질질 끌려나갔어요. 이 자식도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뭐? 이게 미쳤나? 야, 다들 뭐해? 이거 인간 취급하지 마. 내 딸이 당한 만큼 똑같이 해서 쫓아보내. 아빠 말이 끝나자마자 경호원들은 남편의 발목을 붙잡고 광장에서 몇 번 빙빙 돌리더니 무슨 선반 던지는 것처럼 남편을 던져버리더라고요. 진짜 남편이 그렇게 날아가는데 제 속이 뻥 하고 뚫렸죠. 결국 경호원들은 남편을 회사에서 끌어내고 회사 쪽으로는 소변도 보지 말라며 완전히 개망신해줬습니다. 며칠 후 전 아버지의 집무실로 불려갔어요. 아버진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의 무료 급식소에서의 소동이 빠르게 전해졌던 거죠. 친정아빤 내 딸을 노숙자로 만들고도 뻔뻔하게 살아온 그 녀석을 가만히 둘 수 없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비서를 불러 지시했어요. 인사팀의 지시에서 남편을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업무 태만, 근무 중 품위 손상, 동료 간 폭력 행위까지 법적 대응도 검토하라고 하셨죠. 사실 남편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회사 내에서 무책임한 행동과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정황이 많았다고 인사과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아빠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인사팀은 그의 행동을 문제 삼아 해고 수순을 밟았고 사내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남편을 감싸줄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죠. 이제야 제대로 된 벌을 받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해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한때 절 무시하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 너 기억 안 나니? 내가 시댁에서 그렇게 당할 때 날 좀 도와달라고 애원했었어. 그때 너 나한테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생각 안 나?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게 우리가 부부였을 때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이제 늦었어. 이제 네가 겪는 고통은 내가 겪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로 마무리한 걸 좋게 생각해. 참, 그리고 이혼 소송한 거 알지? 이제 나 찾아오지 마. 찾아오면 진짜 그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떠나려는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이제 다신 자기 엄마 말을 듣지 않겠다고, 누나가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찐따가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런 놈을 뭘 믿고 기댄다고 했는지.
진짜 후회가 막심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다시 제 갈 길을 가려는데 제 뒤통수에 대다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한테 다 이럴 거야. 니네 아빠가 회장이라도 아무 상관없어. 너 우리 엄마한테 박살낼 거야. 하는데 진짜 초등학생도 저러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완전 유치해서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였다니까요. 전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에게 당한 학대를 모두 다 경찰에 이야기를 했고 또한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시댁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먼저 취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인식공격 등을 유책 사유를 증명하여 위자료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시댁에서 제 돈을 부당하게 착취한 것 또한 재산분할 청구에 넣어서 법적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죠. 제가 슬슬 법적으로 목을 조여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번엔 절 또 찾아왔습니다. 전 만나기 싫다고 여러 번 거절했지만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우린 아직 법적으로 가족이라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인터폰으로 보여주는데 진짜 저러고 싶나 생각이 들었죠. 전 정말 이 인간들과 끝내야겠다는 심정으로 남편과 봤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죠. 자기 엄마랑 누나한테 이른다더니 진짜 일렀나 보네. 정말 가족 사랑이 대단하네요. 부럽습니다. 야, 솔직히 이거 사기 결혼 아니니? 너 뭘 알고 깝죽대는 거야? 사기? 내가 우리 아빠가 회사 회장인 거 말 안 했다고 사기야? 그럼 고소해.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난 니들이 이제껏 나한테 했던 거 다 이야기하면 니들이 나한테 보상해야 할 거 차고 넘쳐? 이거 왜 이래? 넌 좀 가만히 있어. 저기 아가, 우리가 몰랐었고 다 미안하다. 널 괴롭힌 게 아니라 널 가르친 거야. 너 그거 모르겠니? 그리고 내가 정말 널 내쫓았을 것 같아? 아니야. 그냥 훈계한 거야. 난 네가 친정부모님이 너에 대해 신경 안 쓴다고 해서 우리 딸이랑 똑같이 대했어. 딸 같은 마음으로 말이야. 뭐라고요? 딸? 이보세요. 당신 딸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도둑년이라고 하고 집에서 쫓아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요? 네가 솔직하게만 이야기했어도 이 사달 안 났어. 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너 정신과 가야 해. 참네. 내가 내 기준에서 우리 집이 돈 없다고 말한 건데 그게 사기인가? 말해봐. 그건 너 입 다물어. 이제 한마디도 하지 마. 아가, 너희가 어떻게 맺어진 인연인데 이러니. 이제야 나도 사돈이 누군지 알았고 그럼 제자리를 되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솔직히 갈데 없는 너랑 우리 아들이 결혼하자 해서 우리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살았잖아. 그건 인정해야지. 잘 살았다고요? 당신이 보기엔 내가 잘 산 것 같아 보여요? 그래, 너도 우리한테 서운한 게 있으니까 내 얼굴 이렇게 돼도 난 너희가 다시 잘 살길 바란다. 내가 너한테 그런 건 훈계라고 했잖아. 훈계. 그러니까 무슨 이혼 소송이다, 재산 분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다시 서로에 대한 오해 풀고 잘 살아보자. 아가, 응? 아니요, 싫은데요? 이제 아빠도 저 집에 오라고 했고 아빠가 저더러 이혼 안 하면 가만 안 둔댔어요. 저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려고요. 우리 아빠가 당신 안 찾아간 걸 고마워해야 해요. 우리 아빠는 그 더러운 집구석에 가기도 싫고 당신들 낯짝도 보기 싫대요. 그래서 변호사 통해서 다 해결하는 거고요. 참 말 다 했는데 더 할 말이 있어요? 넌 애가 왜 이렇게 모지니? 너 안 그랬잖아. 저 원래 이래요. 가정 지키려고 참았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완전 개판이라 이제 제가 깽판 치려고요.
그럼 이만. 참, 당신들 나한테 했던 행동들 그것도 아마 책임져야 할 겁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시킨 커피를 시어머니 얼굴에 부어버렸고 전 아이스 커피인 줄 알았는데 뜨거운 커피여서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좀 식은 거라 크게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뜨겁다며 방방 뛰었고 시누이한테 빨리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시누이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엄마, 나 지금 교수님이랑 약속 시간 다 됐어. 병원에 혼자 갔다 와. 응? 내가 택시 불러줄게. 뭐? 나 지금 엄마보다 네 교수가 더 중요해? 나 박사학위 따야 해. 교수님 말이 엄마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나 간다. 이게 가긴 어딜 가? 네 엄마가 아픈데. 전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아서 카페를 못 나가게 했고 시누이는 소리를 지르며 놓으라고 난리를 쳤죠. 그리고 그때 마침 시누이 교수한테서 전화가 오는데 시누이는 그걸 받으려고 했고 전 전화를 바닥에 내던지고 박사를 내버렸습니다. 이런 게 무슨 심리학 박사를 따겠다는 건지 모르는 제가 봐도 시누이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야, 너 돌았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게 어디서? 어떡해. 교수님 전화 못 받으면 나 끝이라고. 이년아, 넌 내 얼굴은 안 보이니? 그놈의 박사 다 때려쳐. 그리고 너, 나 아직 법적으로 네 CM이야. 뭔 소리래? 누가? 당신이? 난 당신을 한 번도 시어머니라 생각한 적 없어. 그냥 나이든 마기 할멈이었지. 그리고 너, 네 엄마한테 좀 잘해라. 나 괴롭힐 때는 그렇게 잘 뭉치더니 왜 이래? 난 모르겠고 다들 알아서 해. 나 간다. 아무리 미안하다고 소리쳐도 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같아야 말이 들리죠. 전 더불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학대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당했던 걸 말하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함부로 막말하고 손찌검하는 것도 엄연히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 그리고 강요죄까지 다 성립이 될 수 있어서 벌금과 징역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껏 바보같이 살았던 생각이 들었고 당장 시댁 식구들을 고소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3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고 저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하자 시댁 식구들은 감옥 가기 싫다면서 합의를 하자고 했고 전 선처라는 건 없다며 벌금의 2배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하려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우리 아빠 회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그 돈 마련한다고 재산 분할해줄 돈이 없다면서 징징거리더라고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라도 받아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땅이 좀 있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30평짜리 아파트는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걸 알아냈고 시댁은 저한테 한 푼도 주기 싫다며 이리저리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변호사 살 비용도 없는 형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자기들 신세가 그러니 나중엔 하다 안 돼서 친정아빠가 남편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일 잘하는 직원을 내쫓은 거라며 노동청에 고발했다던데. 그러기엔 남편이 회사에서 한 행동들이 그걸 이해해주진 못했죠.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친정아빠 덕분에 능력 있는 변호사 있어서 그런지 승소했습니다. 일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그리고 친정아빠는 어린 시절 절 언니 오빠와 비교하며 힘들게 했다는 걸 사과하셨고 저도 아빠의 말에 반항하고 생각해보지 않은 걸 후회했다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너 근데 왜 그 자식한테 내가 농사 짓는 거라고 했냐?
그냥 그땐 철 모르고 한 말이었어. 그냥 아빠가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면 나한테 그렇게 기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 너와 떨어져서 살다 보니 아빠가 너희들의 각자의 생각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데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아빠. 내가 더 미안해. 나도 아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언니 오빠처럼 효자노로 톡톡히 할 테니까 지켜봐줘. 아유, 우리 막내딸이 언제 이렇게 컸냐? 그래, 아빠가 기대할게. 전 그렇게 아빠와 화해를 했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희를 이겨보겠다고 법적 대행을 한다고 비싼 변호사까지 써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집까지 팔아버렸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셋이서 그렇게 좋아 죽더니 돈 없으니까 서로 각자 살겠다며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후 남편은 한 번씩 제게 전화해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냐며 빌었지만 전 받아주질 않았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랑 누나가 어떻게 사는지 알면 자기 죄를 용서해 줄 거라며 음성 메시지에 수십 통을 남겨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했더니 나중에 남편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문자를 읽고 인과응보가 이런 거구나 생각했죠.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나 이곳저곳 서류를 넣었지만 친정아빠가 워낙 발이 넓은 탓에 어떤 회사도 남편을 받아주지 않아 아르바이트라며 혼자서 겨우 밥을 먹을 정도로만 버티고 있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빌부터 살고 싶었지만 남편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면서 이제 마마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도 전 다시 되돌아갈 생각을 추호도 없었죠. 전 남편도 연락이 없자 이제 제가 할 일을 찾아보려고 하던 차에 아빠가 회사에서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 걸 저더러 맡아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해보겠다고 했죠. 제가 노숙했던 경험이 있기에 뜨끈한 국물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국밥 맛집을 찾아가 계약을 하려는데 바로 거기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거긴 숙소가 제공되는 국밥집이었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날 보더니 놀라서 주방으로 도망쳤고 저는 국밥집 사장님에게 이곳과 계약할 테니 저 아줌마를 해고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안 그래도 저 아줌마 자꾸 돈을 훔쳐가서 몇 번 걸려서 찜찜했는데 잘 됐다, 해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국밥집에서도 쫓겨나 시어머니 동생 집에 찾아갔는데 동생도 형편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를 결국 내보냈고 이후로 시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연락이 끊겼다고 국밥집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그리고 시누인 논문 표절로 결국 석사학위도 취소됐고 박사는 꿈도 못 꾸게 돼 자존심이 너무 상한 나머지 고시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 회사 봉사팀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이 경험을 토대로 절대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더라고요. 순간은 힘들지만 내 스스로 이겨낼 용기를 키우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산다면 인생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광미연이라고 해요. 지금은 제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농촌 마을이랍니다. 그래도 제가 사는 곳에서 버스를 한 번만 갈아타면 집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도 있었으니 그때까진 쭉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으며 편하게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 고향에 남으시게 된 거예요. 저는 엄마 혼자 그러고 계시는 게 마음이 아파서 시골집 정리하고 서울 와서 저랑 같이 살자고 여러 번 엄마를 조르곤 했어요. 근데도 엄마는 평생을 흙냄새 맡으며 살았는데 여기 떠나서 못 산다 하시며 네 아버지 떠났어도 흙냄새가 네 아버지 냄새지 그러시면서 고향에서 계속 사시겠다고 하셨죠.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더 이상 강권은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고향에 혼자 남으셨고 아버지랑 같이 농사 짓던 때만큼 하지는 못하시지만 농사 지어서 엄마 혼자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없다 하시며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농사 지은 것들 수확하면 보내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럴 작정으로 이것저것 소소하게 종류별로도 많이도 지으시는 거예요. 엄마 편할 생각하고 종류 줄여 지으라고 해도 고집 부리시며 엄마가 좋아하는 거다 하시니 말릴 도리가 있나요? 그 덕분에 전 고향 떠나 서울 와서 살면서도 믿을 수 있는 채소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았죠. 농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흙에서 나는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몸에 좋은데 맛까지 있으니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하다가 남편 만나 결혼도 했어요. 제 남편은 경찰이랍니다. 재밌는 게 엄마가 저 어릴 적에도 수사물, 탐정물, 추리물 그런 걸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엄마가 그런 거 틀어놓고 몰입해서 보시거나 소설책도 읽고 그러시던 기억이 제게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 엄마는 제 남편이 경찰인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처음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범인 잡는 얘기만 하셔서 남편이 장모님이 그런 걸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하며 놀라면서도 재밌다고 많이 웃더라고요. 제가 결혼까지 하고 나니 엄마는 철철이 저희 집에 보내주는 채소 종류도 늘리고 양도 늘렸어요. 둘이 먹으니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또 범인 잡는 경찰 사위 잘 먹여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희한테뿐만 아니라 시댁에도 꼭 같이 챙기셨는데 문제는 저희 시모는 저희 엄마가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을 그렇게 보내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모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많았거든요. 엄마가 처음으로 채소를 시댁으로 보냈을 때 시몬 흙 묻은 채 온 채소들을 보며 인상 있는 대로 찌푸리며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 백화점 식품관 아니 동네 마트만 가도 손질 싹 해서 포장 깔끔하게 해놓는 채소가 널렸는데 시장에서도 손질해놓고 팔지 않니? 이렇게 흙 잔뜩 묻은 건 줘도 안 먹지. 어머니, 그래도 이게 저희 엄마가 직접 농사 지으신 건데 파는 거랑은 다른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모는 흙 묻은 채소를 무슨 똥 묻은 것 보듯 하며 손으로 만지기도 싫어하며 손가락으로 틱틱 밀기나 하면서 저더러 그러셨어요. 너희 어머니 혼자 일하신다며 농사를 제대로 지으실 수나 있는 거야? 편하게 하려고 농약 엄청 치고 뭐 그러시는 거 아니냔 말이다. 어머님도 참 저희 엄마가 무슨 농사를 대단하게 지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일 삼아 하시는 건데 뭐 맡긴다고 농약 잔뜩 치고 그러진 않으시죠. 알게 뭐야. 이런 거 품질 검사 같은 건 받으시니? 어떻게 키우신 건 줄 알고 검증도 안 된 걸 함부로 먹어? 예, 나 음식 따져가며 먹는 사람이야. 시모는 아주 온갖 소리 다 하며 엄마가 보내주신 채소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시모 태도를 보니 그대로 뒀다가는 흙 묻은 거 손질하기 싫다고 방치했다가 썩어나가게 할 것 같길래
그거 아까워서 시댁 간 김에 제가 엄마가 보내주신 채소로 반찬 몇 가지 만들어 시댁 냉장고에 잔뜩 넣어놓고 왔어요. 제 마음이 그게 더 좋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일을 해놓고도 시모에게 좋은 소린 못 들었어요. 이게 다 뭐냐? 얘는 기어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놨네. 이런다고 누가 먹을 것 같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검증도 안 된 걸 먹으라는 거야? 어차피 버릴 건데 반찬 만든다고 들어간 시간이며 다른 재료들만 아깝지 뭐야. 이리 다 꺼내라.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게. 시모가 제가 만든 반찬들을 다 버리려고 하니 시부가 나서서 그런 시모를 막아주셨어요. 놔둬. 아니 멀쩡한 반찬을 왜 버린다고 난리야. 내가 다 먹을 거니까 그대로 놔둬. 그 귀한 걸 왜 버린단 거야. 정말 이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이걸 먹겠다는 거예요? 찜찜하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라고 무턱대고 좋은 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당신은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아무리 사부인께서 자식들이며 사돈인 우리한테 좋은 걸로만 골라 보내셨지 안 좋은 거 보내셨겠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농사 지은 작물 보내주는 지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데 그런 분이랑 사돈 맺게 되어 이런 호사를 누린다. 얘 며느라, 사부인께 감사하다고 꼭 인사 전해드려라. 시모가 저를 속상하게 했지만 시부가 그렇게 또 제 마음을 알아주는 말씀을 해주시니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시부가 한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글쎄 시모가 새벽에 제가 만든 반찬을 몰래 먹다가 시부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시부는 같이 밥 먹을 땐 무슨 시위라도 하듯이 손도 안 떼놓고는 새벽에 그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컴컴한 데서 냉장고 문 활짝 열어놓고 냉장고 불빛으로 몰래 훔쳐먹듯이 먹고 있더라고. 저한테 쉬는 시간에 떠드나이 고자질하는 것 마냥 일러주시더라고요. 시부는 자기가 다 부끄럽다며 어이없어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부가 그저 저 웃기라고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시모 하는 짓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서 하신 말씀이긴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결국은 시모도 저희 엄마 채소로 만든 그 반찬이 먹고 싶었다는 것이니 뭐랄까 제가 이긴 것만 같아 통쾌하기도 하고 자꾸 웃음이 났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시모는 그 일로 엄청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시모가 원체 고상한 척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시모 모습을 곁에서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행동도 딱 시모의 그런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던 거죠. 참 사람이 한결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자꾸 웃음이 났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농사지은 채소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직접 담은 장을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집에서 매주 띄어 만든 된장을 보내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과 시댁에 모두 보내셨는데 시모는 엄마 된장에 곰팡이 핀 것을 보더니 기막혀하며 저를 불러다 놓고 야단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것 좀 봐라. 내가 지금 이걸 열어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장 너부터 오라고 한 거야. 여기 좀 보란 말이다. 이거 곰팡이 보이지? 지금 썩은 걸 보내신 거잖아. 그러니까 쓰레기를 보내신 거 아니냔 말이다. 어머니 쓰레기라뇨. 그건 썩은 게 아니고요. 아우 됐다. 내가 지금 네 변명 듣자고 너 불러앉힌 건 줄 알아? 네 친정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이런 걸 보내시면서 내 일거리를 만드시는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나한테 지금 그거 시키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냔 말이야.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 된장이 염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 숙성시킬 때 그렇게 하얀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거 그냥 걷어내고 소금이나 고추씨 같은 걸로 덮어두면 돼요. 기가 막혀서.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곰팡이까지 펴서 혐오스러운 걸 보내시고 난리야? 그러면 괜히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저는 예전부터 엄마 된장 받으면 그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곰팡이 걷어내고 소금 채워드리고 갈게요. 아니, 됐다. 예, 내가 지금 거기 곰팡이 잔뜩 핀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니? 그냥 둬. 아님 네가 가져가서 버리든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시모는 제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짜증만 내니 시부가 보다 못해 그런 시모한테 호통을 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 무식한 소리 좀 작작해. 된장이 원래 곰팡이로 만드는 건 줄도 몰라. 그게 왜 무식한 거예요? 대기업에서 잘 만들어 놓은 제품들 잘 골라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런 거 몰라도 아무 지장 없다고요. 된장도 만날 그렇게 사다 먹으니 아는 것도 하나 없는 거지. 이 귀한 집 된장을 받고도 귀한 줄도 모르고 갖다 버리겠다면서 어이없게 구는데 무식하다 소리 안 나오게 생겼어? 시부가 그렇게 더 큰 소리로 시모를 나무라니 시모는 입을 삐죽거리기는 해도 별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는 제게 잊지 않고 저희 친정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덕분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 된장 맛을 보겠다며 여러 번 감사의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시부는 시모가 그런 식으로 저희 엄마가 보낸 걸 버리려고 하면 귀신같이 잡아내셔서 엄청 뭐라고 해주셨어요. 시모 때문에 화나고 속상하다가도 시부 덕분에 위로받았던 거죠. 시부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 시부를 만나게 된 것도 제 복이다 싶어 감사하는 마음이었답니다. 시부모 모두 좋은 분이셨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제 욕심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시부라도 제 마음 알아주시는 분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싶었어요. 다만 시부가 그렇게 좋은 분이시니 어쩌다 시모 같은 사람을 만나셨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부의 환갑을 맞아 잔치를 하게 됐는데 시부가 직접 친정엄마를 초대하셔서 서울 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저희 엄마도 오랜만에 서울에 오셨어요. 서울 나들이 싫으시다더니 차려진 음식들 보고 맛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하시는 걸 보니 잘 모셨다 싶었고 내려가시기 전에 저랑 남편이랑 엄마 따로 모시고 맛있는 식사 한 끼 사드려야겠다 싶은 생각도 하고 그랬죠. 예약한 식당이 뷔페식이어서 각자 알아서 떠다 먹어야 했는데 저는 오시는 분들 인사도 드리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작은 사고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음식 담아서 자리로 돌아가다가 시모랑 부딪혔던 모양이더라고요. 엄마가 음식을 양손에 다 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김치 잔뜩 넣은 잔치국수를 든 오른쪽 손으로 부딪혔는지 잔치국수 고명으로 올린 김치에 육수에 그런 것들을 시모 새하얀 원피스에 흘려버린 거였어요. 시모의 새하얀 원피스는 시부 환갑잔치 때 입으실 거라고 백화점에서 벼르고 별러 산 새 옷이었고 새벽같이 일어나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 다 받고 온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모가 엄마에게 지나치게 뭐라고 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사부인. 무슨 음식을 양손에 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욕심을 내시냐고요? 다 모르겠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정말. 아유, 세상에 이걸 어쩌나. 사부인 죄송해요. 하필이면 또 그쪽으로 부딪혀서 김치 국물이 튀었는지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애초에 사과할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얼마짜린데 김치 국물이 웬 말이냐고. 아휴,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분간은 해야 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사부인, 이렇게 된 게 저도 참 유감이고 죄송하지만 여기서 왜 시골 사람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왜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시골 어쩌고 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시골에서 뷔페 얼마나 드셔보셨겠냐고요? 내가 이래서 뷔페 식당 싫어하는 거지.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꼭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어중이 떠중이라뇨. 제가 뷔페 식당 많이 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뷔페 식당 와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 무슨 평생 먹을 거 오늘 다 드시려고 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가져다 드시라고요. 그렇게 양손 가득 뭐 들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요. 그러는 사돈 접시는 3층 석탑처럼 쌓아놓으셨네요. 저는 그릇만 2개지 담은 음식은 그리 많지도 않아요. 이거 갖다 먹고 또 갖다 먹을 참이거든요. 그런데 사부인은 접시 하나도 무슨 뽕을 뽑으시려고 하시나 3층도 넘겠어요. 대체 이게 몇 층이야? 이거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거 대신 퍼다 주는 거라고요. 아무튼 조심 좀 하세요. 돌아다니시면서 다른 사고나 더 치지 마시고요. 엄마가 시모 말에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 엄마도 할 말 하시곤 하셨지만 시모는 끝까지 엄마를 무슨 무식하고 막대 먹은 사람 대하듯 하며 무슨 대단한 훈계라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듣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시모한테 그랬어요. 엄마도 놀라셨을 테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달려와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부딪힌 거면 서로 미안하다 하면 될 일인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모에게 저랑 같이 가셔서 옷 갈아입으시라고 제가 봐드리겠다고도 하고 근처에 옷 맡겨서 얼룩 안 남게 해드리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모는 됐다 하면서 짧게 대답하시고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획 돌아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시부 환갑 잔칫날 그 난리를 친 후로 시모는 대놓고 저희 엄마 얘기만 나오면 질색팔색 하는데 더더욱 언성을 높이셨는데 자기가 그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거리낌 없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 저는 시모 앞에서 가급적 엄마 얘기를 안 하고 싶었고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엄마 이야기를 꺼낼 일도 없었고 엄마께도 농사 지은 것들 시댁에 보내시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제게 보내주시는 것들로 제가 반찬 좀 만들어서 시부 드시라고 가져다 드리고 말지 시모가 또 엄마가 보내신 것들을 두고 뭐라고 하면서 시부 환갑 잔칫날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한동안은 잠잠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부랑 시모가 동갑이시거든요. 그러니 시부 환갑 이후 곧바로 시모 환갑이 가까워진 거예요. 저희가 시모 환갑을 어떻게 할지 여쭤보니 시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촌스럽게 잔치 같은 건 싫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잔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잔치를 또 하니? 어차피 오는 사람 비슷하고 그런 거 해봐야 괜히 지난번처럼 서로 껄끄러운 일만 생기는 거지. 시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슬쩍 쳐다보던데 엄마 욕을 입 밖에 내어 하지는 않았으나 그 표정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실컷 욕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뭐. 시모는 고개까지 절레절레 저어가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눈으로 엄마 욕을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잔치 필요 없고 호캉스나 좀 해야겠다며 스파 괜찮은 곳으로 스파 패키지로 호텔 예약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모가 얄미웠지만 그래도 환갑 선물인데 싶은 생각에 알았다 하고 특별히 스파 시설 좋은 호텔을 알아보고 거금 들어 예약해드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모는 시모니까 제가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고 있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도 속으로 약은 좀 몰랐는지 엄마랑 통화하면서 볼멘 소리를 좀 하기는 했네요. 저는 평소에도 엄마랑 시시콜콜 통화하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대학 때부터 집을 떠나 있었으니 엄마랑 그런 식으로 전화하며 안부하고 서로 근황 이야기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모 환갑 선물로 호텔 예약을 할 때도 엄마랑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엄마가 시부 환갑날 엄마가 실수한 것도 있고 미안해서 그러니 시모한테 환갑 선물을 하나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일부러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으니 신경 써서 뭘 준비하시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모가 그걸 보지도 않고
엄마가 보냈다는 것만 보고 혹여나 그냥 방치하진 않으려나 싶은 생각에 시모한테 미리 언지를 들여놓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 엄마가 환갑 선물로 뭘 좀 보낸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낸 거 받으시면 챙겨서 열어보시라고요. 채소 같은 거 아니고 특별히 선물 보낸다고 하셨으니 꼭 받아서 챙겨보세요. 엄마가 맘먹고 선물 보내셨는데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엄마가 준비한 선물을 시모도 챙겨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린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일부러 챙겨서 알려드리기까지 했는데 시모가 며칠 뒤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 네가 말하던 네 엄마가 보냈다는 택배가 왔는데 열어보나마나 네 애미 수준이 빤한 거 아니니? 또 무슨 똥덩어리를 보냈을지 궁금하지도 않아서 열어보지도 않고 갖다 버렸으니 그렇게 알고 네 엄마한텐 그냥 잘 받았다고 네가 대신 전해라. 알겠니? 네? 아니, 어머니, 제가 그러시지 마시라고 일부러 미리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하세요. 제가 서운한 내색을 하거나 말거나 시모는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환갑 선물이라고 엄마가 특별히 보냈다고 일부러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그걸 기어이 열어보지도 않고 버렸다는 것도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버렸다는 걸 굳이 저한테 보고까지 하는 건 또 무슨 심리일까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인사도 아니고 잘 받았다고 전화라뇨.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죠.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란 생각에 시모 전화 끊고 바로 시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일부러 시모가 한 짓을 고자질하려고 전화한 것도 있어요. 시부가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시모를 아주 혼쭐 내주면 좋겠다 싶어서 바로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아버님, 저희 엄마가 택배로 어머님 환갑 선물을 보내셨다는데 어머님이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셨대요. 뭐야? 아니 환갑 선물로 보내셨다는 걸 버렸다는 거야? 이 여편 내가 진짜 어디까지 하려고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찾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출발해도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버님 혹시 어디 계세요? 근처에 계시는 거면 먼저 좀 가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겠다. 내가 마침 집에 다 와가는 중이니 찾아보고 바로 연락 줄 테니 너는 일단 집에 있도록 해. 엄마가 뭘 보내셨는지는 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환갑 선물로 보낸 것인데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시부도 저랑 같은 생각이셔서 빨리 가셔서 찾아봐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시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부는 엄마가 보낸 선물을 금방 찾으셨는지 이내 연락을 해오셨는데 다른 말씀 없이 남편이랑 같이 바로 시댁으로 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부의 그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사달이 제대로 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됐던 거예요. 남편이랑 시댁으로 가면서도 시부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는 시부의 바로 아래 동생인 작은 아버님까지 부르셨더라고요. 작은 아버님이 무슨 관련이 있으신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부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니 시부는 가족들을 차례로 쳐다보시다가 시모에게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부인이 보낸 택배를 열어보지도 않고 버린 이유가 뭐야? 심지어 특별히 환갑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서 며느라기가 미리 얹을까지 했다는데 그 말 무시하고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냔 말이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시부의 목소리며 표정, 모든 게 평소랑 다르다는 걸 시모도 보아서 알 텐데 시모는 주눅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듯이 아주 뻔뻔하고 당당한 자세로 시부에게 맞서듯 대꾸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온 내 선물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받은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무슨 취조하듯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 지었어요? 시모가 그러는 걸 보니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가 뭐라고 하시는 걸 기다리지도 못하고 제가 먼저 나서버렸어요. 제가 미리 엄마가 환갑 선물로 보내는 것이니 그냥 두시지 마시고 열어보시기라도 하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버리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요. 어떻게 보는 사람 정성을 그렇게 무시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내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그 마음 한번 보기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죠. 엄마,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이러세요? 심지어 환갑 선물로 보내셨다는데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 흙 묻은 채소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이대로 갖다 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화를 내며 서운해하니 보다 못한 제 남편도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주니 그나마 좀 낫다 싶긴 했어요. 시부는 저랑 남편이 그러는 동안에도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더니 시모를 노려보며 한숨인지 심호흡인지 모를 숨을 크게 한번 쉬시고 결연한 표정으로 택배 상자를 들고 오시며 그걸 시모 앞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마음 심보를 그렇게밖에 못 쓰니 사부인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도 놓치는 거지. 여기 이게 사부인이 당신한테 보낸 환갑 선물이니 직접 확인해봐. 시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모두 앞에서 택배 상자를 여셨는데 시모 코앞에서 열었으니 시모가 제일 먼저 보게 됐고 시모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걸 보자마자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기이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시부는 그런 시모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모 뺨을 거세게 후려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옆에 있던 작은 아버님 얼굴에는 주먹을 날리시는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랑 남편은 너무 놀랐고 저는 순간적으로 악 비명까지 지르며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시부를 말리는데 그제야 택배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택배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엄마 글씨로 적힌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게 들어있어서 의아했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사진은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보였는데 사진에 찍힌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시모의 착장을 보아하니 딱 봐도 시부 환갑 잔칫날 입었던 그 흰 원피스더라고요. 시부 환갑 잔치를 했던 그 식당 주차장에서 엄마 차 블랙박스에 찍힌 것인가 보던데 가만히 보니 시모 옆에 같이 찍힌 사람이 작은 아버님인 거예요. 여러 장의 사진을 넘겨가며 보는데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건지 글쎄 시모랑 작은 아버님이 서로 다정하게 쳐다보며 얼굴을 쓰다듬고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거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의 끌어안듯이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한가득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사진들 몇 장만 넘겨봐도 시모랑 작은 아버님, 그러니까 시모가 시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망측해서 그 사진들 다 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다 볼 필요도 없었고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동봉한 쪽지에는 엄마가 그런 사실들을 우연히 알게 됐지만 애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별말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런 엄마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시작으로 저를 예쁘게 좀 봐달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애미 만나 태어난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면서 시모 때문에 제가 자꾸 힘들어진다 싶으면 엄마 된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참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다소 강한 어조로 적힌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도 특별한 날을 맞으신다고 하니 선물이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라면서 이번만큼은 엄마가 모른 척 해줄 테니 옳지 못한 관계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시부나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한 심정으로라도 앞으로 잘하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 싶으면 엄마는 언제라도 이 모든 사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 이건 엄마가 시모에게 보내는 큰 선물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로 맺어져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그 편지에도 쓴 것처럼 엄마는 시모에게 환갑 선물로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어요. 시모 이름으로 보낸 택배니 당연히 시모가 뜯어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저희 시댁은 자기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 아니면 절대로 뜯어보지 않는데 그건 택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시댁에서 자랐으니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그로 인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한 전복이 제가 없을 때 택배로 도착을 해서 남편이 그걸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는 걸 보면 얼른 뜯어다 냉장고에 넣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그 택배에 손도 안 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냉장고에 좀 넣어두지 그랬냐 하니까 제 이름으로 온 택배라서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었다고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 건 뭐가 됐든 절대로 뜯어보면 안 되는 불문율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엄마한테도 했었으니 엄마도 시댁이 그렇다는 걸 알고 시모 이름으로 보낸 택배는 시부가 뜯어보지 않고 시모만 뜯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일이 이렇게 되어 모든 게 들통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니라 시모가 그걸 보고 작은 아버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제게도 잘 대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시모는 엄마한테 받은 그 택배를 한 번 뜯어보지도 않고 버림으로써 그 마지막 기회를 시모 스스로 날려버린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앞에 두고도 시모랑 작은 아버님은 시부에게 일단 발뺌을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여보, 설마 이게 진짜라고 믿는 건 아니죠? 오해예요. 이거 다 무슨 사진을 전부 이상하게 악의적으로 캡처해서 사람을 몰고 가는 거라고요. 형님, 형수님 말이 맞아요. 아니,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내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야. 사부인 그 여자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다고 해서 무식해도 순박한 줄 알았더니 보통 영악한 게 아니네. 세상에, 나한테 그런 짓까지 저지르고도 나를 이런 식으로 음해하려고 하다니 정신병자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보, 이거 다 가짜예요. 조작된 거라고요. 자기 살겠다고 저희 엄마를 그딴 식으로 매도하는 시모를 보니 전 시모 그렇게 나오는 꼴을 더 이상 봐줄 수도 없고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 다 말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시모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온다 했더니 엄마는 엄마가 알고 있는 사건의 전말을 다 말해주셨던 겁니다. 그날, 그러니까 시부 환갑 잔칫날, 엄마는 시모의 비싼 새 옷, 그것도 새하얀 원피스에 김치국물을 쏟아버린 게 미안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혼자 나가던 시모를 따라 나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멈춘 층수를 보니 지하 주차장으로 가신 것 같아서 엄마도 그리 내려갔는데 시모가 작은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걸 보게 되셨대요. 그러니 엄마도 작은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다가가려 했는데 그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둘 분위기가 한눈에도 심상치 않아서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얼결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그 행동의 수위들이 높아지며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모두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상상도 못한 광경에 너무 깜짝 놀랐지만 저러면 안 되는 거란 생각에 일단 증거라도 확보하자는 생각에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했대요. 엄마가 눈으로 본 것은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곳이 엄마 차를 주차해 놓은 곳 바로 앞이라는 걸 알아채고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해서 따로 저장해 뒀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역시 사람은 죄는 짓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엄마도 그날 그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다시 한번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하며 무릎을 탁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그러셨어요. 사진을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낼 테니 확인해 보렴. 그걸 보면 사진 캡처를 이상하게 했다는 둥, 조작이라는 둥, 그딴 소린 못할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나도 그런 억울한 소리 들으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저는 엄마와의 통화를 처음부터 스피커폰으로 해서 모두가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저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를 포함해 시부와 남편은 황당하고 기가 차서 치를 떨고, 시모랑 작은 아버님은 모든 게 들통나게 생겼으니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통화를 끝내자마자 제게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보낸 블랙박스 영상 또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아이고, 엄마 말처럼 그 영상을 보고선 시모도 작은 아버님도 더는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고, 엄마가 보낸 캡처 사진들은 그나마 엄마가 많이 봐주며 고른 사진이라고 해야 할 수준인 거예요. 물론 엄마가 그 장면을 직접 본 것이니 엄마 핸드폰으로 찍을 수도 있었을 테고, 마음만 먹으면 거기 주차되어 있던 차주 찾아가서 부탁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필이면 저희 엄마 차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어서 엄마 차 블랙박스에 그게 다 찍힐 줄 누가 알았겠냐 말입니다. 가뜩이나 탐정물 좋아하는 저희 엄마는 시모 불륜을 포착하고 두 사람 불륜 증거 찾아내며 그 뒤로도 꽤 진지하게 두 사람 뒤를 캐봤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인터넷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고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인터넷부터 털어보기로 했다고 해요. 시모가 고상한 척을 하며 걸핏하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시모가 나가는 차 모임에 관한 거였어요. 시모는 자기 차 모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지, 얼마나 우아한 대화를 나누는지, 또 얼마나 비싼 차를 마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차 모임 이름을 자주 언급하곤 했고, 엄마도 상견례 때부터 해서 그 차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저는 정말이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으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엄마는 여러 번 들어서 그 차 모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죠. 인터넷에 그 이름을 찾아보니 그 차 모임 커뮤니티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게시판부터 살펴보며 시모가 그 커뮤니티에서 어떤 아이디로 활동하는지를 알아냈고, 그 아이디를 갖고 인터넷을 탈탈 털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호텔이나 레스토랑 게시판에 문의를 한 것 같은 것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더라는데, 그게 다 불륜 저지르며 다닌 곳들이라는 촉이 바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시모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유난히 자주 가는 커뮤니티를 발견했는데, 그건 애견 커뮤니티였다고 해요. 시댁은 강아지를 안 키우니 작은 아버님이 키우는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뭐라도 찾아낼 작정으로 잠자는 것도 있고 그 커뮤니티 게시판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작은 아버님 아이디로 추정되는 것까지 찾아냈고, 시모 아이디로 달아놓은 댓글을 보며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해당 아이디가 올린 글들을 검색해보니 그 커뮤니티에서는 시모랑 작은 아버님이 대놓고 커플 행세를 하며 대담하게 오프라인 모임도 나가고 했던 정황들을 발견하고, 그 사이트에서만도 시모와 작은 아버님 불륜 증거를 꽤 많이 찾아낸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시모 뒷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제가 시모가 자기 환갑 선물로 호캉스를 보내달라고 했던 걸 이야기했으니 엄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모가 작은 아버님이랑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란 생각이 번쩍 들었대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 엄마는 시모가 계속 그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싶어서 마침 시모 환갑이니 환갑 선물이다 하며 경고용을 그런 택배를 보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발뺌도 할 수 없게 되니 시모는 기가 막히게도 시부한테 협박하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뭐 그게 다 사실이라고 쳐요. 그렇다고 한들 이 나이에 이런 일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당신이라고 뭐 좋을 게 있겠어요? 뭐야? 지금 그게 상황을 이렇게 만든 여편네가 할 소리야? 내가 당신 여편 내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죠. 이제 다 늙어서 내가 차려주는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누가 들으면 무슨 대단한 내조라도 하던 사람인 줄 알겠구만. 당신이 음식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뭐 그래도 내가 끼니마다 꼬박꼬박 상 차려드렸는데 뭘 그래요.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사는 건 맞잖아요. 사부인이 농사지은 채소 같은 걸 생각해서 보내주시면 뭐래. 그걸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애당초 다 사다 먹는데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당당한 거야. 그딴 말을 하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하나도 겁 안 나. 웃기지도 않는다고. 시부는 그러면서 시모와 작은아버님 쫓아내면서 작은아버님께는 절연을 선언하셨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모에게도 당장 나가라고 시모가 해주는 밥 같은 거 필요 없으니 그딴 소리 더 하지 말고 나가라며 둘 다 완전히 쫓아내버리셨죠. 시부에게 쫓겨난 시모는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오던데 저랑 남편도 마음 같아선 시모 받아주고 싶지 않았지만 두 분이 이혼을 하든 뭘 어쩌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저희 집에 계시게는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모를 모시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집안일 같은 걸 하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며느리살이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라고 한 거예요. 시모는 그런 제가 얄미워 죽을 지경이었겠으나 뭐 어쩌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 그러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제가 시모한테 며느리살이 제대로 시켜주며 달갑지 않은 동거를 하게 됐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한테 눈길 한 번 안 줬고 저도 시모를 대접해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시모는 그렇게 저희 집에 있으면서 온갖 머리를 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 통화하고 그러는 걸 보니 바람났던 작은아버님한테도 연락을 하는 것 같던데 눈치가 작은아버님 쪽에서 시모를 정리하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시모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건데 혼자서 별별 생각을 다하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는 게 빤히 보이더라고요. 시부랑 이혼하면 그래도 혼인 유지 기간이 있으니 시모 잘못으로 하는 이혼이라 위자료를 물리더라도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게 꽤 될 테니 그거 받고 이혼해서 혼자 살까 뭐 그런 생각도 안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모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되니 그러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던 차 모임을 비롯해 시모가 본인 품위 유지하느라 하고 있는 것들을 말이에요. 본인 만족으로 하고 있던 그 많은 걸 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맘먹고 시부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모가 그런 식으로 머리 굴리는 걸 옆에서 다 보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정말이지 너무나 가증스럽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혼하자 소리만 하지 말아요. 내가 앞으로는 밥도 하고 반찬도 직접 만들고 그렇게 잘 챙겨줄 테니까. 그래요. 그 가사 도우미 쓴다 생각하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짝짝해. 내가 왜 꼴도 보기 싫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집안일 시키면서 괴롭게 그 꼴 계속 봐야 해. 가사 도우미 내가 따로 고용하는 게 낫고 그리고 나도 웬만해선 혼자서 다 해.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아유,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낫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정말 잘할게요. 나 지금 이렇게 빌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기회를 줘요. 여보, 부탁해요. 시모가 그러고 나서니 남편이랑 저도 머리가 정말 복잡한 거예요. 뭐가 잘하는 건지 언뜻 판단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시부는 처음에는 아주 완강하게 시모 말을 무시하며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이혼 의사 밝히셨는데 시모가 저렇게까지 매달리니 시부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 집안일이며 돈 쓰는 거며 일일이 제약 다 걸어서 조건 제시하셨고 그거 다 지키며 살 자신 있으면 받아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시모는 시부랑 계속 같이 사시고는 있는데 안방에서 짐 다 빼서 작은 방에서 지내며 그야말로 가사 도우미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척하면서 나가던 모임에도 그대로 나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어떻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모양이다 싶었죠. 그러고 사는 게 정말 좋은 건지 괜찮은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시부보다도 남편이 훨씬 더 강하게 시모를 거부하고 있어요. 나는 엄마 저러는 거 정말 못 보겠어. 아버지가 그걸 받아주고 있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잖아.
아버님께서 어머님 용서해서 받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 아닌 거 알잖아. 그리고 아버님이 어머님 받아주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가 한 짓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짓이야. 누가 알기라도 할까봐 겁난다고. 나는 엄마 영원히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도 어쩌겠어. 아버님 댁에서 저렇게 가사도우미처럼이라도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 싫어도 봐야지 뭐. 제 말처럼 시댁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시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남편은 정말로 시모를 가사도우미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아예 없는 사람,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면서 시부랑만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건 시부도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시모를 시모 대접하지는 않아요. 상황이 이러하니 이미 시모는 시모가 아닌 거죠. 뭐 집안일이나 그런 걸로 할 말 있을 때나 이야기하는데 저라면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 고상 떠는 걸 포기 못하는 모양이니 그렇게 사시라고 하는 거죠 뭐. 제 알 바 아니잖아요. 그 일 이후 저랑 시부랑은 관계가 더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남편도 시부랑 훨씬 더 친밀하고 끈끈해진 것 같아요. 시모라는 공통되는 적이 있으니 그만큼 다른 가족들은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는 저희 엄마를 은인으로 여기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도 자주 하시거든요. 남편도 저희 엄마 볼 때마다 경찰인 자기보다 수사를 더 잘하시는 장모님이라고 하니 저희 엄마는 그 말 듣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남편은 엄마한테 마음을 써서 사위 노릇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고맙기도 하고 참 좋답니다. 시모는 시부나 남편은 무서운지 눈치 보면서 슬쩍슬쩍 저한테 와서 말을 걸곤 해요. 며칠 전엔 글쎄 저더러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얼른 낳으라며 그럼 자기가 얼마나 귀하게 키워주겠냐고 하던데 저 그 소리 듣고 기겁했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제 아이를 봐달라고 맡기지 않을 거거든요. 전혀 그런 의사도 없는 제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 건 아닌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도 시부나 남편처럼 그 사람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해야 할까 봐요.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선을 그어줘야겠다 싶었지 뭐예요. 시모라는 혹이 그렇게 붙어있긴 하지만 제 생활은 대체로 편안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전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게 좋아졌죠. 걸핏하면 저나 저희 엄마를 무시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놓던 시모 꼴을 안 봐도 되니까요. 또 그런 시모 덕분에 저희 엄마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훨씬 더 가깝게 마음 나누며 살게 됐으니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저희 시모처럼 몰상식한 사람은 주위에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시모처럼 비정상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못되게 군 대가를 꼭 받는다고 생각해요. 인과응보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하하호호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나쁜 사람 되지 마시고 두고 보세요. 꼭 그 못된 끝이 어떻게 되나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 짓고 살지 말자고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시모를 보면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진실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